안녕하세요. 이렇다 11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희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네. 알파조님 올해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예. 네,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네. 중간에 기침을 할지도 몰라요. 아, 네. 감기죠? 독감 아니죠? 네, 독감은 아, 아니에요. A형 독감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데. 독감은 아닌데 요즘요?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이런. 아하. 여튼 벌써 12월이에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예,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알파조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한 며칠 동안 네. 저한테는 이제 이렇다가 마지막인데 아마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하죠. 네, 한번더 한 번 있습니다. 더 있죠. 근데 저한테는 일단 마지막인데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하던 중에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올해 이렇다 방송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다뤘던 이제 경제 현안들을 한번 어떻게 지금 후속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 네,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뤘잖아요. 쌈바가 주로 또 나오겠어요. 뭐 쌈바도 다뤘고 뭐 최저임금 네. 문제도 다뤘고 저출산 문제도 다뤘고 이제 막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네, 어디로 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 네, 국정 네. 지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네,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그 용역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확 바꿨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산재 사망 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산재련이 이렇게 생각을 딱 했었는데 네. 기사를 딱 찾아보면서 이 원청 업체가 뭐야 이렇게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서부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사망 관련 지금 후속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공기업의 실태가 네. 이번에 만천하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것 네,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업에서 어떻게 저런 작업 환경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오늘 다 117회인데 전력 산업을 이번 사고의 중심이죠. 전력 산업을 사례로 들어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파조님이 이제 1년 결산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이켜 생각하면 저는 진행하면서 처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최저임금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쌈바 문제도 있었고 이상하게 소득주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되는 이명박근혜가 이루지 못했던 경제관련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국 연말에 이러한 사고로 방점을 찍는 이 경제정책의 흐름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착잡합니다. 되게 착잡하고 네. 그리고 김용균 씨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패턴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온 거다라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정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어떤 그런 패턴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네네네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되게 저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고요. 김용균 씨 사건 보면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은 구의역 사고를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유품 중에는 과자가 있었고 컵라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20대 젊은 청년이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분진들이 다 묻어난 그 컵라면들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인간다운 삶이란 도대체 뭐냐. 인간답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는 어떤 아쉬움들이 저는 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알파조님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전에 잠깐 지난 월요일이죠. 12월 17일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자 이제 경제총리가 취임을 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세부 방안을 그날 발표를 했어요. 그때 아마 대통령하고
20대 무슨 경제장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이제 그 크게 했었는데 내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오늘 그 마돈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이 내년에 어떻게 가는가 네. 이제 이걸 이번에 다 소개를 한 거예요. 세부 방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하면 내용이 뭐냐면 민간 부분이든 공공 부분이든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SOC 투자를 10몇 조 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한다. 벤처붐 조성한다는 말은 곧 벤처 투자 엄청나게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기타 등등 과거 어느 정부하고는 다른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 거예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네. 요 문제에서는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지금 말이 속도 조절이지 사실은 이제 백기투항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사람 중심 경제를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7년도에 작년인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사람 중심 경제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네.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이게 문재인 분명히 대통령의 그렇게 얘기했죠. 입장이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문재인 2년 전에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네, 2년 전에 하셨네요. 1년 반 전이죠. 일 요 년 얘기가 전에. 제가 이 인용구를 어디서 따왔냐면은 네. 2017년도에 경제인들을 불러서 네. 간담회를 할 때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예요. 어,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지 않으면 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경제를 달리 살릴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었어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개혁하지 네.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2년을 못 버티고 사실 손을 놓은 것이죠. 대신에 그 보수 정권들이 늘 해왔던 구태의연한 성장 일변도 정책들을 그대로 재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네. 너무 짧다. 너무 네. 금방 백기투항 해버리셨네요. 네. 2년 못 버텼어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네. 그 이번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2017년 7월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후에 한 1년 반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1년 반 전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틀어버린 거죠. 뭐 틀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찬희쌤도 이 문건 읽어보셨어요? 네, 한 이틀 전인가 나왔죠. 예, 안 읽어볼 수 없는 게 예. 네이버에 뜨지 않습니까? 뭐라고 뜨나 하면 기업 일대 환영 이렇게 딱 뜨니까 진짜요? 그렇게 떴어요? 뭐야 그러고 네이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기업은 뭐 두 손 두 발로 뭐 환영할 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딱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딱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분의 1이 딱 지난 거예요. 네, 보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처음 3분의 1에는 개혁을 하고 네. 두 번째 3분의 1은 그걸 안정화시키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그걸 평가하고 지속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3분의 1 동안 뭘 한 거냐 우린 이거지. 개혁의 개자도 못 꺼내는 네.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냥 참 그래서 안 읽어볼 수 없었는데 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맨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또 사람 중심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좋은 말은 다 담겼네. 즉, 제목이 좋아요. 1년 반 전에 나왔던 그 레토릭 네, 네.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그냥, 있어. 그 그대로. 말은 들어 있어. 그대로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이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혹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긴 아는 거네요. 그런 예. 말이 좋다는 걸 아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마치 1년 반하고 또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근데 고용 분배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1년 반 전에 패러다임을 그냥 고수하는 것처럼 즉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려면 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세계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앞엔 써 있어요. 일단. 예. 그래서 언어적 표현을 보면 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행 계획으로 들어가 보면 2019년 경제정책 과제가 딱 4개가 나오거든요. 네. 이 4개의 순서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소리가 음. 그거예요. 겉가속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음. 나쁘면 겉가속도 나쁘고 좋으면 겉가속이 좀 좋았으면 좋은데 겉은 좋아요 제목이. 근데 실제로 실행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정책들을 하고 그치. 있으니까. 첫 페이지는 그대로 작년 거 네, 갖다 그 쓰고 갖다 쓰고 네네. 세부 방안이 이제 달라진 나올 거지. 때 예. 이게 네.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지. 1번이 뭔가 하면요. 네. 전방위적 경제 활력
활력 제고예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네. 기업 투자 활성화,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요거 이제 알파조님이 말씀하셨죠. 창업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네. 관광 활성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뭐 너무 진부하지 않나? 이거 우리 나 박정희 박정희 때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박정희 때 박정희 나온 때 얘기 얘기예요. 아니에요? 2번이 정말 뭐냐? 고루하다. 2번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인데요. 이게 바로 구조 규제 개혁. 완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 지원, 즉 박근혜 때 창조 경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그렇죠. 이명박근혜 이 2번이고요. 3번이 이제 좀 원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멋있는 서민 말이다. 자영업자 지원 강화, 일자리 소득 지원,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제의 속도 조절. 이게 3번에 가 있는 아니 속도 조절을 속도를 빨리 이걸 해야 하겠다는 게 되는데 아니고 빨리 하겠다는 게 이걸 아니라 천천히 하겠다는 미치겠다는 거죠. 천천히 얘기잖아요. 하겠다는 거죠. 이미 천천히 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산입범위 근데 이번에 확대라든가, 뭐 확실하게 그죠? 뭐, 탄력 근로자라든가 이거 다 했잖아요. 정말 국민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가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인데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라든가 네. 남북 경협에 대비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년 반 전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뭐였는 게 아시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1번 소득주도 성장, 네. 2번 일자리 중심 경제가 합쳐갖고 3번으로 밀려 내려온 거고요. 밀려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그냥 확 그렇죠. 틀어버린 내용이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네. 엎은 거죠. 네, 네. 그리고 혁신 성장이 원래 4번이었는데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 1번, 2번으로 쫙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 네네네. 들어보면 박정희 때 얘기하는 그런 경제 정책과 다를 바 없고 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가 네. 핵심인 것 투자예요, 같아요. 투자. 예, 예, 예. 아 정말 여기서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요. 네.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공과 민간 양 부분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 김영균 씨 사망 사고로 초래한 열악한 작업 환경 네. 그리고 완전히 그 붕괴돼버린 안전관리 시스템 이거 좀 개선이 될까요?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위험관리 대책과 안전대책을 외주화하는 어떤 그런 관행들이 고쳐질 것인지 궁금해요. 질문하면서도 답이 느껴지죠? 네. 뭐 지금 그냥 하는 거 하는 소리. 그게 문제네 진짜. 아, 질문하는데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 아, 네. 진짜.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당연히 네. 아닙니다. 네. 그 이번 사고의 원청 업체가 서부발전이 한국서부발전 네. 소속의 네. 태안화력발전소인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설비를 정비할 때 네. 컨베이어 벨트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을 어기고 점검 작업을 한 김 씨가 이해할 수 없다. 김영균 씨한테 잘못을 그렇죠. 네. 떠민 거죠. 네. 그럼요. 네. 그 왜 정지하라고 했는데 너희 정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일했어. 혼자 그거 하는데 왜 정지를 어떻게 해? 그러면서 죽은 김 씨한테 네. 그게 자기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원청업체 서부발전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돈을 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명백히 비용으로 그렇죠. 봅니다. 비용이죠. 그래서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대책에도 돈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 네. 사고가 일어나면 더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 비용도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 기회비용, 다 비용이에요. 그런 이런 굉장히 안전관리 업무라는 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업무를 분리를 해서 하청업체한테다가 떠넘기면 일단 비용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지 져도 않는 네. 정말 꽉 먹고 알먹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왜곡된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없죠. 아무런 유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고 있는데 비용을 네. 줄여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돈이 벌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바꿔야 되냐? 투자를 한다라는 말은 네. 진짜 비용 안전은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서부발전의 투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한들 네. 안전관리 투자가 늘어난다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급한 불을 끄느라고 청와대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네. 네. 아마 시설 개선한다고 문제 해결이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전 관리를
투자가 아니라 왜 비용이라고 할까요? 돈이 많이 나가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냥 그런 용어 사용 자체도 되게 많은 운영 원리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김용균 씨 이제 사건을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래도 세계 언론에서도 한국 경제는 되게 좋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접어든다고. 넘어졌죠. 드디어 넘었다. 올해 넘어요. 네. 뭐 보도에 보면 2만 불 넘은 지 12년 만에 일어난 쾌거다 이러면서 뭐 3만 불 시대에 맞는 걸맞는 삶의 질을 얘기하고 그건 많이 이런- 나오대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런데 김용규 씨 사고와 같은 일이 이 벌어지는 이 현실이 네. 무슨 3만 불 시대의 삶의 질을 얘기하고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저는 좀 이해가 네.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사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는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법음과는 충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마돈나님 말씀하셨듯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3만 불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21세기 3만 불이 넘는 한국 사회에서 네. 사실 전태일 열사로 상징되는 1960년대 70년대나 있을 법한 이런 참사들이 노동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네.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60년대 70년대였으면 내 이해를 하겠어. 우리 네. 정말 못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모든 데가 다 열악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3만 불 시대.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우리는 기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거 자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13일이었는데 11월 13일이죠. 네. 그때 그 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얼마였을까? 그때 우리나라 진짜 엄청 가난한 적었겠죠. 나왔겠죠, 뭐. 진짜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197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86달러였었어요. 286. 네. 그래서 3만 불과 286. 물론 뭐 인플레이션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건 네. 적네요. 어쨌든 네. 그 당시 그 시장 환율로 286달러였고 네. 세계은행이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이때 네, 집계 네. 대상 국가가 총 169개국이었는데 그 중에서 100위였었습니다. 북한이 얼마였어요? 북한이 당시에는 북한이 그때 잘 살았는데. 그게 우리보다 낫다. 남한보다 네, 훨씬 네. 나았죠. 네. 1인당 GDP가 384달러였었어요. 아. 그래서 거의 100달러가 더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차이가 순위도 이제 82위로 아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었죠. 당시에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아프리카의 웬만한 신생 독립 국가들이나 네. 아직 독립 안 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수준이었어요. 우간다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던 거예요. 어디서 우간다야? 근데 이렇게 되네. 지금 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네.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노동 현장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네.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진짜 충격을 받았다.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네, 알파주님이 지금 세월호 참사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네. 정말 둘 다 참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세월호 참사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일어난 한국사보발전이라는 원청 회사가 공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저쪽은 이제 세월호는 그렇지 않았지만 유병원 네, 유병원이 죽은 거 맞나요? 진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김대중 정부 때 생긴 공기업입니다. 인용을 한번 할게요. 네.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명분으로 네.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게 이거 중요한 네. 법률이에요. 김대중 정부 때는 200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라고 있죠. 네. 요게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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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2001년 그 다음에 2001년에 네. 한국수력원자력 네.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으로 이 6개사로 물적 분할이 돼서 생긴 회사예요. 어허. 네, 그러니까 모두 이 6개 회사 모두가 네.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위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아하.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공기업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쟁력을 높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그러면 좀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말해주는 거는 사기업만큼이나 공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떤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사건이 아닌가. 그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 세월호 참사의 법원과는 충격이다. 이 두 음. 번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 기업, 네. 세월호 같은 민간 기업이라면은 돈에 눈이 벌은 회사 유병원이 있죠. 유병원이. 주인이 네. 무슨 짓인들 못할까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눈이 벌었는데 뭐 사람 목숨이 이런 것들이 아, 뭐가 중요하겠어. 아. 네네. 그런데 공기업에는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라는 게 없거든요. 없죠. 예. 공기업의 공식적인 네. 주인이 누구냐면 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도 저도 정부예요. 그런 질문이 네. 들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이윤 추구를 해서 도대체 누구도 누가 뭘 이득을 하려는 보는 거지? 뭘 거지? 하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소 속의 태안화력발전소 서부발전소 속의 발전소에서 2010년 1월부터 오늘까지 네. 사고로 인해 사망한 하청 노동자의 수가 총 12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더 되는 거죠. 한 번에. 8년 만에 8년에 8년. 12명이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한 해 평균 한 명이 넘는 그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간 네네. 거예요. 네. 그 부상자 수는 당연히 훨씬 그보다 훨씬 그렇겠죠. 많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있는 그러니까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우연한 거죠.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네. 뜻인 거고 네. 매년 사람이 죽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음.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군지 정부, 국회 다 네. 포함되죠. 음.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근데 산업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산재 정도라고 그냥 치부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탐욕스럽게 이윤을 추구해도 누가 이득을 보는 건지 이게 소유주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사건 전이었나요? 강릉 KTX 그렇죠. 예 탈선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태운 지 5분 만에. 예, 그것도 되게 끔찍한데 저는 KTX를 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KTX도 공기업이죠. 예, 그것도 공기업이잖아요. 네. 저 고래 근데 네. 공기업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게 네.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네.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거잖아요. 모두가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은 탐욕스러운 자본가 소위 말하는 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끔찍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을 한번 전력 산업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을. 그러니까 전력 산업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크게 발전 분야, 부문, 네.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송전,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전력을 수송을 하면 맞아요. 그다음 변전소에서 가정, 기업 등의 전력을 전달하는 배전, 그다음에 이제 전력 판매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단계에서부터 송전, 배전, 판매로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원래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한전이 발전에서부터 즉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소비자한테 네. 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까지 네. 모든 전 4단계를 수직 통합해서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했던 완전 1인 독점 독점이에요? 사업자였어. 원래는 네. 원래는 소련하고 참 비슷했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발전을 하고 네. 송배전을 네네. 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딱 한전 하나밖에 하나. 없었어요. 아. 그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찬희쌤도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 그게 바뀝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이 한전이 완전히 정부가 소유한 100% 정부 소유 회사였다가 198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네요. 주식 시장에 이 한전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한전은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다는 완전 독점체인데 얘를 상장을 시킨 거예요. 8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말까지는 전력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진입이 안 돼 있었어요. 아예 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한전 혼자서 네. 전력 시장 정체를 완전히 독점해 왔었다. 이런 전력 시장에서 한전의 완전 독점 체제를 깨트리는 구조 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법률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가 되고 2001년도부터 이제 구조 개편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희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4단계 과정이 있다 그래요. 생산에서부터 송배전 판매까지 네네. 그 중에서 발전 첫 번째. 생산하는 네.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만 딱 네. 떼서. 따로 떼내서 음. 6개의 발전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말기였는데 1997년 5월입니다. IMF 일어나기 바로 직접 이제 딱 그 임기 말년이죠. 네. 전력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서 민자 발전 사업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전력 생산도 한전만 혼자 하다가 네. 민자 사업자들도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때 허용이 됐고 이때부터 이제 전력 산업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첫 신호탄이 이때 만들어진 거고 이 1999년도에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발전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 산업 민영화라는 중장기 이제 그렇죠. 계획 전략을 민영화.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게 이제 김대중 정부였고 그게 전력 산업 구조 재편에 관한 법률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법이네요, 진짜. 네. 아니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 부분은 이렇게 6개 자회사로 분할되었다고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럼 나머지 송전이나 배전 그리고 판매 영역은 뭐 할당이 됐나요? 여전히 나머지 송배전 판매 영역은 한전이 완전 독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발전 부분만 이제 6개 자회사로 분할을 했고 분리를 해서 독립된 회사로 만들었는데 네네. 발전 시장만큼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SK도 발전하고 네네. LG도 발전하고 다 지금 대기업들이 다 발전하거든요. 롯데도 네네. 발전, 화력 발전도 다 짓잖아요. 음. 그다음에 LNG 발전소 많이 지어놓거든요. 주로 민자 사업자들은 석탄보다는 LNG 쪽이 훨씬 더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발전 시장은 한전이 민간한테 개방을 해서 네.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머지 판매 송배전 영역은 여전히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안 하고 나머지를 다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럼 유통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발전만 딱 떼가지고 6개 자회사로 분할했을까요? 어떤 이- 이유가 있나요? 한전이라는 어마무시한 공룡 같은 기업인 거예요. 네. 이 생산부터 유통, 어마어마하죠. 판매까지. 이 어마어마한 공력을 한꺼번에 민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사업 분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력산업 민영화의 첫 스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민영화는 어렵기 때문에 네. 사업을 분리를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민영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력산업 4단계 사업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이 한전을 통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영화하기 어려우니까 네. 사업을 분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민영화 수순인데 6개 자회사로 분리 독립된 산업발전 부분 이걸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이 발전 회사들이 노조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민영화 반대했죠. 아마 장기 파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때 막 한 달 넘게 장기 파업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 발전사들을 민영화하려던 계획이 시도가 무릎 돌아갔고 실패를 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발전 자회사 민영화는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발전 시장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999년부터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6개 한전 발전 자회사 100% 발전 이렇게 100% 소유인데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데 발전 공기업들하고 6개 발전 공기업들하고 민간의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경쟁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 시장에서만. 응? 그래서 발전 시장에서만큼은 일단 공기업의 독점 체제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발전 시장에서 민자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냐 보면은 99년도에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로에서부터 2015년도에 20% 넘었어요. 21%를 넘어섰고 조만간 아마 지금 짓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하면 40%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한전 자회사 6개 발전 공기업들의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까 찬희쌤 말씀하실 때 6개 발전 자회사들이 모두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네, 맞습니다. 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전은 한국전력공사 다시 말해서 공사 합동기업인 거잖아요. 공사라고 써 있죠. 공사. 예. 그러니까 발전자에서는 한국- 한전이 예. 갖고 있는데 네네. 한전 자체는 공사죠. 예. 네, 상장된 공기업. 상장. 그러면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소유한 기업이라는 얘기인데요. 한전의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전은 아까 이제 알파적으로 말했듯이 1989년에 상장이 됐는데요. 현재 한전의 지분 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예요. 산업은행이요. 네, 산업은행이 3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네. 직접 갖고 있는 게 18.2%로 두 번째 주주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 되네요. 네. 그런데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을 정부가 100%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해. 산업은행이 은행은 은행인데 결국 네. 또 그게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직접 갖고 있는 거 합친 51.1%가 사실 다 정부 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공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공사합동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세 번째 주주가 또 누구냐?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아, 그럼 네, 뭐. 여기서 네, 6.16%니까 이것도 네. 사실상 정부의 지분으로 볼 수 있기 넓은 때문에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상장 기업이고 따라서 민간의 지분 참여가 허용이 되지만 네. 여전히 정부가 과반 이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습니다. 공기업 맞아요. 네. 공기업 공사잖아요. 공사. 네. 자, 그러면 다시 한전 산하기업으로 돌아가서요. 한전 산하의 서부발전을 포함해서 이제 6개 발전 자회사가 있고 이 회사들은 모두 한전이 100% 완전 자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외에도 또 다른 자회사가 있는지 혹시 정말 삼성제발 뺨치는 거대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완전히 뭐냐면은 문어발식인데요. 문어발들이 한 한전- 번이 아니라 세 번이네. 아, 계속 문어발도 전기와 관련된 내려와요. 거는 다 발을 그러니까 뻗네. 뭐냐면은 한전은 상장 기업인데 공급 유통만 담당하죠. 네네. 이게 상장 기업인데 그 밑에 발전 4회사를 100% 한전에 소유하고 있는 6개 회사가 있어요. 네. 네. 그 위에 외에도 전기 생산이나 공급하고 관련한 다른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 한전에 직접 소유한 자회사들이 한국전력기술, 한전산업개발,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원료, 네. 한전 KDN, 한전의료재단 이런 기타 등등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발전 자회사에다가 또 다른 관련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 발전 자회사 개별 밑으로 또 자회사들이 또 쫙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을 뭐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단계 구조로 그러니까 아. 하나의 발전 자회사 기타 자회사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네네. 그 손자 회사들이 또 쫙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삼성 얘기할 이게- 때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이게 같은데 전피아네 전피아. 아니, 이게 아니, 아니 근데- 공기업에서 네.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다단계 다단계,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 이게 네. 다단계 네. 구조인데 네. 이 다단계 구조에서 보면 이 발전 공기업은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막 말씀드린 6개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최대 주주이긴 하는데 소유 구조는 또 완전히 달라요 또. 그래서 한국 KDN이나 아니면 원자력 원료는 100% 한전 자회사예요. 그런데 한국전력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자회사는 상장 기업이에요. 코스피에 코스피. 상장돼 있어요. 근데 한전이 65.7%, 51%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 한전이 최대 보유주자는 공기업이에요. 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중에서 또 다른 한전 산업개발은 굉장히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 설비 운전과 정비 그리고 네. 정기 검침 및 아, 송달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다. 검침이 이 회사구나. 원래는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그 완전 자회사였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 2003년도에요. 이때가 네. 딱 뭐냐면 요 시기가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거야. 딱 요 네, 시기에 네. 딱 정권 바뀌는 요 네. 시점이었는데 네. 이때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민영화됩니다. 어머. 자유촌년 자유청년맹이 검침을 하는 거였어요. 아니 뭐야, 자유촌년맹은 이게? 저도 말도 안 돼. 황당하네.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근데 이게 또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됐네. 한전 산업개발은 야. 뭐 어쨌든 뭐지? 야. 이거 그냥 단체잖아요. 네. 아. 기업이 지분 아니잖아. 50, 그러니까 51%를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네. 이거는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소유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50% 지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민영화죠. 이제 민영화됐다고 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발전 자회사들을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아까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한전 산업개발만 예외적으로 당시에 민영화를 성공한 거예요. 그러네요. 한전 자회사 중에서 자유청년맹 덕분에 유일한 성공 사례가 된 거고 두 분이 놀라시는 것처럼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관변 있지? 지금 태극기 부대들을 동원해서 지금 그의 길거리에서 아버지 이론적 박근혜를 위해서 아버지인 싸우는 네. 이 관변 정치 단체인 자유총연맹이 지분 51%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걸 놓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근데 뭐 황당하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아, 민영화된 그런 거 파헤치고 싶어. 네, 영감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 제가 파헤쳐야 연구해볼게요.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민영화된 한전 네. 산업개발이 2010년도에 코스피에 또 상장에 성공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상장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여전히 최대 주주인데 31%를 가지게 되고 한국전력 지분은 29%로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이 상장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 돈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주가가 팍 올라갔으니까. 근데 자유촌연맹 하면은 음. 그냥 보수적인 단체다.
그냥 단체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거 뭐 기간 산업 자체를 아예 그냥 51%나 무슨 지금은 도시에 한달-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가잖아요. 몇백억. 네, 자본가 기업이네요. 아. 몇백억의 야. 돈이 필요한데 인수를 하려면 네. 자유총연맹이 그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엄청난 뭐가 뭔가가 있었- 뒤에 뭔가 있다고 있었을 것 보셔야 돼. 같아요. 이거는 아. 다른 주제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탐사 이렇다 탐사 부분으로 좀 하나 좀 만들어서 뉴스타파에 좀 뉴스타파- 하고 뉴스타파에 같이 제보를 한번 하든- 같이 예. 한번 네. 해봐야겠어요.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이게 희한한 인수 네, 네, 합병, 네. 공기업을 갖다 민영하면서 인수합병하게 되는 사기업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셋 중에 누가 사라지게 되면 이걸 네. 탐사하다가 좀 변을 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아 몰라 이런 거는. 여하튼 자유총명은 좀 예.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우리 한번 진짜 이거 네.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고 음. 지금까지 얘기된 한전의 소요 구조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러니까 유통 부분은 송배전에서 이제 판매까지로만 볼 때 여전히 한전의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장을 통해 부문 민영화를 단행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이제 생산하는 발전 부분을 보면 한전의 완전 자회사인 6개 발전 공기업들이 민영화는 실패했지만 2000년대 초반 발전 시장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한 결과 민간 발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까지 갔다 네. 그랬죠. 예. 그 외에 넘어섰어요. 지금 넘어섰어요. 네. 그 부수적 업무는 자회사를 통해서 일부 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거죠. 자유총연맹이 그렇죠. 상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 수력, 화력을 포함한 전력 산업 계통의 소유권은 확고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일단 원자력, 수력은 가지고 있죠. 네. 확실하게 네. 정부가 네. 다 가지고 있죠. 네. 소유 구조를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산업이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는데 발전되고 근데 발전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하고 관 사이에서 공기업 사이에서 이제 경쟁 체제가 도입이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유권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전이 예를 들어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기 유통 공급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요. 구입하는 이걸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도매 가격 결정에도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단가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최종적으로 한전이 그러면 소비자한테 기업체들하고 우리 일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판매하잖아요. 네. 이 최종 판매 가격, 소비 가격이 있어요. 네, 이거는 네. 누가 정해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강하네요. 뭐 정부가 사실은 뭐 소유권은 뭐 네네. 이렇게 민영하고 저렇게 민영하고 뭐 음. 반쯤 민영하고 어떤 건 완전히 자유총연한테 네. 완전히 주고 뭐 이런 거는 민영화는 민영화가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 시장의 도소매 가격을 전부 다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한전이 있고 발전 자회사가 있죠. 네. 공기업들이 있죠. 그다음 민간의 발전 사업자들이 있죠. 이 발전 전력 시장의 이 3대 주요 이 회사들의 수익성을 정부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가격 결정을 하니까. 공급 가격하고 소매 가격, 소비 가격을 정부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돈을 벌면 얘가 돈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급 그렇죠. 가격을 만약에 정부가 높여 네, 네. 그 소비 가격은 근데 그대로 유지를 해. 네. 그럼 네. 누가 손해 보겠어요? 유통하는 그러면 애들이 유통하는 손해 한전이 손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 가격하고 네, 네. 민간 사업자들한테 발전 사업자들한테 사들이는 소매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또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민간 사업자한테 다 주면 이 가격 통제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통제를 해서 민간에서의 가격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을 공기업을 통해 갖고 가격 안정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통제력 도매 가격은 발전 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확실히 장악하고 정부의 입김이 이만큼 강한 시장이다. 이게 민영화가 부분적으로 됐건 완전 민영화 됐건 이 가격 결정력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이 한전 네네네. 발전 자회사 공기업 발전 그다음 민간 발전사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쌍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가격 정책에 따라서 3개 사업자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가 막 나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예요. 이 전력 시장이 그 국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네요. 가격을 뭐 정부가 결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면 좋은 일인 거잖아요. 꼭 그렇진 근데 않아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알파주님이 되는 이 거죠.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전은 이게 표방하고 있는 건 시장형 공기업인 거잖아요. 네.
이제 기업이 상장도 되어 있고 부분 민영화도 돼 있고 발전 부분은 또 더군다나 경쟁 체제도 도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 결정이 시장에 맡겨져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시장 외부에서 결정되는데 결국 그거는 국가 주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지금까지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예, 1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